그날이 보니까 일요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 도착하는 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도 끼칠 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에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10년간 정들었던 이 사무총장 관저를 떠나려고 보니까 참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러나 그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고국에 돌아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또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그 현상에 처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또 닦은 실천한 이런 것을 한국에서 한번 실천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 네네. 지금 보면 12일 날 아예 들어온 시간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딱 뭐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지금 약간 미소를 짓냐면 네. 어느 정치인이 기자들을 배려를 저렇게 해서 네. 기자들의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뭐 날짜를 조정하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중순 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사실 모든 일정을 좀 땡기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중순이라는 15일 날 안 들어오고 좀 사흘이라도 당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네. 기자 핑계를 대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8일 설도 있었고요. 네. 1월 1일 설도 있었습니다. 일본 특파원들 만났을 때는 왜 1월 1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도쿄통신이 교도통신이 이제 그렇게 1월 1일이라고 보도도 했었고 네. 또 1월 8일 설도 있었어요. 최근에 또 모 의원들 만나서 1월 8일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 총장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돌아오고 싶을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 원래대로 12월 달에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떤 플랜을 지금까지 짜놨을 텐데 네. 모든 시계가 7개월, 한 6개월이 다 지금 남겨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변수도 많고 하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돌아와서 뭔가 지금 이 세력화, 자신의 세력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보여야 될 텐데 더군다나 1월 1일 날 각 신문마다 각 다른 어떤 여론기관과 보면 13개 매체의 네. 그 여론조사에서 자신한테 대단히 불리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상 돌아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느냐, 그리고 제 일성이 어떤 말을 하느냐, 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그 한참 상황이겠죠.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좀 관심을 끄는 게 지금 조금 전에 그 기자들하고 만나는 장면에 외국인이 한 명이 옆에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대 교수인데 왜 하필 이 사람을 옆에 세워놨을까? 정치는 어찌 보면 말로 아니라 옆에 하는 보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상징 조작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사진이 앞으로 이제 네. 여러 차례 12일 날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방송을 탈 거예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야부터 나올 거거든요. 제프리 삭스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경제학 교수고요. 네. 저 남미의 그 볼리비아 대통령 자문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문역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문역을 할 당시에 볼리비아가 인플레이션이 연 4만 %였다는 네. 거예요. 그거를 그 자문역을 하는 동안에 10%대로 낮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에 관한 아주 탁월한 그 식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을 본인의 옆에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외교에는 강하지만 네. 경제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이미지를 사람들이 그렇죠.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한 번에 부식시켜 주겠다. 나는 제프리 삭스 교수가 나의 자문역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세웠다. 그 얘기는 곧 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이미 나는 한국민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선거운동을 시작한 셈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가요. 하버드 대학을 최우등 졸업하고요. 네. 30살이 되기 전에 네. 하버드 대학에서 정교수직을 받았어요. 아니, 정교수를 받았다. 아주 저기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IMF하고 세계은행, 이른바 이게 세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칼럼이나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아니 이제 유엔 사무총장 정도 했으면 얼마든지 유명한 경제학자들 다 옆에 둘 수 있었을 텐데 자문역으로 왜 하필이면 제프리 삭스냐 했을 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양극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프리 삭스 코드가 갖는 어떤 그 함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특별히 저렇게 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삭스 교수도 반기문 총장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조언, 경제적 조언도 하겠다. 뭔가 경제 대통령이 아닌 거에 대한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좀 채워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의 결국 화두는 국민들 경제로 모아질 거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특히 또 소비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우리 중공업이 사실상 지금 상당히 몰락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뭔가 이번 대선의 화두는 결국 격차 해소와 경제의 어떤 활성화, 즉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요구할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46년 동안 외교관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정치에 한 번도 뭐 정치 이념이 뭔지 또 정치 철학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경제에 대한 점들이 좀 약점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 때문에 또 국내에 또 서포트할 수 있는 교수진들이 아직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뭐 교수도 500명 정도로 해서 지금 캠프를 막 캠프를 개발하고 구성해놨지 있어요. 않습니까? 이미 본인은 한번 재수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네. 준비가 돼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더 유명한 외국 분들 데리고 와서 좀 국내 분들 좀 누르고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워낙 왜냐하면 자신의 장점은 세계의 인재들을 자신의 편이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네. 이미지를 좀 살려서 들어오셔서 아마 그런 글로벌한 이미지와 함께 국내 문제에 천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연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12일 날 국내에 들어오겠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자, 오준 전 유엔 대사가 측근입니다. 이후 행보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여러 가지 갖는 문제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반 총장도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데 대한 생각은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개헌안을 선호하는지 그런 거는 입장을 밝힌 적도 없고 아마 그런 구체적인 선호를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정무 실장, 저도 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네. 뭐 반기문 총장이 구체적으로 개헌의 어떤 방향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네. 지금의 5년 단임제는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럼 사실상 개헌에 여러 가지 좀 가능을 열어놓겠다. 그렇죠. 또 각을 세운다. 예. 문재인 대표. 저는 지금 이렇게 봐야 오준 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준 대사의 그 발언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니까 5년 단임제냐, 아니면 분권형, 아까 그 4년 중임제냐, 아니면 분권형, 이 의원 내각제냐, 아니면 분권형 뭐 제도냐, 이런 방향은 아직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개헌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좀 전에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이 보고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3지대를 경계를 하면서 개헌으로 이렇게 뭉치는 제3지대는 야합이다. 야합으로 몰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그 문구가 있거든요. 네. 즉, 문재인 대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자신이 고립되고 나머지 반기문, 뭐 손학규 또는 안철수 나머지 세력들이 모두 다 개헌으로 뭉쳐서 개헌 대 반개헌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갇혀버리면 대단히 위험하므로 네. 야합이라고 공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 문구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의 어떤 이 선택도 1위가 지금 사실 자기는 현재는 추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를 어떻게든 고립시켜야 되는 건 음,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그렇다면 그 고리는 개헌이다. 네.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자기가 표명할 것이냐가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이 손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답을 할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최근 현장 이 개헌 대 반개헌, 뭐 개헌 대 호헌 이 구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개헌이?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네. 전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개헌으로 그 자기의 반대 진영이 뭉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럼 뭉치려면 그쪽에는 대선 주자급이 여러 명이 있어요. 네. 안철수, 뭐 반기문, 뭐 네. 저 손학규, 뭐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네. 이 여러 명이 뭉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개헌이라는 이런 고리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을 나눠 가져야 돼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혼자 갖겠다는 거 네. 아니에요.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네. 이쪽은 나눠 갖겠다는 거거든요. 나누려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전 총장도 분권형 개헌에 상당히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은 더 경랑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